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텍스트는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 이야기 100가지 가운데 실려있는 세 갈래 길로 간 삼형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두매산골 어느 집에 연년생으로 태어난 삼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삼형제가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지만 성품이 다 달랐다. 마지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다른 사람 도와주기를 좋아했고, 둘째는 힘이 세고 우락부락해서 남을 곧잘 때려 눕혔으며, 막내는 매사에 똑똑하고 뚝 부러지게 공부를 잘했다. 막내가 18살, 첫째가 20살 되었을 무렵, 홀연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본래 가난한 집이라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데다가 몸만 달랑 남게 되니 참 막막했다. 하루는 삼형제가 앉아서 앞으로 살아갈 방도를 궁리했다. 변변한 땅도 없이 우리 삼형제가 이 산골에서 뭘 해서 먹고 살겠나. 옛말에 이르기를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했고 사람은 경저로 보내라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세 형제가 그렇게 하기로 의논이 되어서는 괴나리 보찜을 꾸려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 보니 세 갈래 길이 나왔다. 때마침 머리가 허연 노인이 그곳에 앉아 있기에 물어봤다. 어르신, 이 세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이 한양 가는 길인가요? 세 길 모두 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네. 그럼 어느 길이나 다 똑같나요? 그건 아니라네. 오른편 길로 가면 노인 혼자 사는 집이 있고, 가운데 길로 가면 힘센 장정들이 많이 있고, 왼편 길로 가면 죽은 사람이 셋 있다네. 그래서 어느 길로 갈까 하고 의논하는데 둘째가 먼저 나섰다. 형님, 나는 가운데 길로 가야겠소. 힘센 장정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힘 자랑을 할 것 아니오. 그러니까 마지가 말했다. 나는 오른편 길로 가겠다. 노인 혼자 산다니 웬일인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는구나. 막내는 그럼 저는 왼편 길로 가죠. 해서 삼형제가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됐다. 마지는 오른편 길로 갔다.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니 길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노인이 혼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노인이 야, 이놈아, 잘 왔다. 어서 저녁밥 좀 지어라. 하고 몸종 부리듯이 닥달했다. 그거 참 무례한 노인이네. 하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뼈가 등에 들러붙어 굴신도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그러니 병들어 꼼짝 못하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해서는 가져다 드렸다. 노인이 저녁밥을 잘 먹고 나더니 야, 이놈아, 팔다리 좀 주물러라. 고해서 팔다리도 시원하게 주물러 드렸다. 이튿날 아침에 길을 나서려는데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는 노인을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 더 눌러앉아 노인네 병구안을 했다. 그 이튿날도 차마 못 가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러고 이러다 보니 그만 그 집에서 그냥 살게 됐다. 날마다 나무하고 농사 짓고 덜어는 장도 보고 집안일도 꾸려가면서 대책도 없이 노인의 병구안을 했다. 낮에는 밥 지어서 봉양하고 밤에는 팔다리 주물러주고 때로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는 다려 먹이고 덜어는 업고 나가 콧구멍에 바람도 쐬게 하면서 매일매일 친자식도 못하는 효자 노릇을 했다. 그렇게 한 3년 세월이 지났는데 하루는 노인이 마지를 머리맡에 불러앉히고서는 말했다. 내가 본래 만금부자다. 젊어서 고리대금업을 했는데 남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인심을 잃고 친구까지 잃은 데다
심지어는 가족마저 나를 두억신이 보듯해서 마침내는 이런 외딴 곳에 처박혀 살게 됐다.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보니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다 그놈의 돈 때문이었다. 돈이 원수였다. 그래서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돈을 몽땅 금괴에 넣어서 파묻었는데 신불의 도움인지 다행하게도 너를 만났구나. 내가 죽거든 뒷감 밑에 묻어놓은 금괴를 파내어서 가지고 가도 좋다. 그런데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들어주겠느냐? 무슨 부탁이신지.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내 말대로 하면 늙어서 나처럼 눈을 떠나 눈을 감으나 지옥에서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을 끝내자마자 눈을 감았으니 이 말이 결국 노인의 유언이 된 셈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뒷간 밑을 파보니 금괴가 나오는데 갖은 금은 폐물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 있었다. 마지는 그놈을 싸들고 한양으로 올라가서는 부자 중에도 상부자가 됐다. 둘째는 가운데 길로 갔다.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길가에 주막이 하나 있었다. 오늘 밤은 저기서 묵으리라 하고 주막에 들어갔는데 주막에 웬 우락부락한 장정들이 그득했다. 칼 찬 놈도 있고 몽둥이 찬 놈도 있고 뭐 별의별 놈이 다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곱게 잠이나 잤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둘째가 본래 싸움하고 남도들기기를 좋아하는 놈이니 사달이 안 날 수가 없었다. 방에 들어가니 먼저 온 장정들이 앉기도 하고 눕기도 했는데 이놈들아, 손님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그렇게 멀뚱거리고만 있느냐? 하고 불어 시비를 거니까 그 우락부락한 놈들이 고분고분할 리가 없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느냐면서 칼이고 몽둥이고 닥치는 대로 빼들고 달려들었다. 이래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한창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팔대장승이 나타나서는 모두 싸움을 그만둬라. 하니까 싸우던 놈들이 기가 팍 죽어서는 죄다 고개를 푹 숙이고 섰다. 알고 봤더니 그놈들이 다 산적 패거리였다. 키가 팔대장승 같은 산적 두목이 둘째를 보더니 말했다. 그놈 제법이구나.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오면 평생 일 같은 것은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입으며 잘 살 수 있다. 둘째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두목을 따라갔다. 놈들의 소굴에 가보니 도둑질한 물건이 그득했다. 여기가 바로 극락이구나 싶어서 둘째는 산적이 돼서 그곳에 눌러 살게 됐다. 그렇게 한 3년 세월이 지나갔다. 막내는 왼편길로 갔다. 가다가 보니 인가도 없고 숨만 자욱한 산속인데 어느 곳에 가니까 시체 3구가 있었다. 시체 하나는 길에 쓰러져 있고 둘은 조금 떨어진 나무 밑에 있는데 시체 둘 옆에는 호리병과 괴나리 보찜이 있었다. 길에 쓰러진 시체는 선비 차림인데 몸에 지닌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나무 밑에 쓰러진 두 놈은 칼과 몽둥이를 하나씩 차고 있었다. 시체 옆에서 어정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막내한테 오라를 지웠다. 그러더니 시체와 함께 어디론가 끌고 갔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보니까 고을 관하였다. 사또님, 분부대로 산에 있는 시체를 옮겨왔습니다. 저 총각은 누구인가? 시체 옆에서 우물쩍거리고 있기에 수상해서 잡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산길을 가던 백성이 먼저 시체 셋을 보고 관가에 알렸고 관가에서는 범인을 잡는다고 사령들을 시켜 시체와 물건을 동원으로 옮겨오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막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까딱하다가는 죄도 없이 누명을 쓰게 될 형편이었다. 한편 원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유를 모르겠는지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고개만 갸웃거리면서 혼잣말을 했다. 한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한 사람은 몽둥이에 맞아 죽고, 한 사람은 독을 마시고 죽었는데, 괴나리 보찜은 그대로 있고, 호리병에는 술이 반쯤 남았으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때 막내가 오라를 진 채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면서 말을 했다. 사또님, 제가 연유를 밝혀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놈 참 맹랑하구나. 어디 말해보아라.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은 산길을 가다가 도둑들에게 보찜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은 듯합니다. 나머지 둘은 도둑놈인데 서로 개나리 보찜을 차지하려다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놈이 술을 사러 가서는 호리병에다 독약을 타가지고 왔고, 다른 한 놈은 술 사온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술을 마셨는데 아마도 술에 탄 약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원님이 가만히 들어보니 이치에 딱 맞는 말이었다. 감탄한 원님은 손수 막내의 오라를 끌어주었다. 마침 사또에게는 아들이 없었기에 이렇게 똑똑한 아이라면 아들 삼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양아들로 삼았다. 막내는 그 뒤 글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과거에 급제했고, 얼마 뒤에는 한성부에서 종우품 판관벼슬을 살게 됐다. 그런데 이때 마진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이 한밤중에 들어와서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훔쳐가는데, 때마침 술락꾼들이 마진의 집 앞을 순찰하다가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는 현장에서 제까닥 그놈을 잡았다. 이튿날 재판을 하는데 대청 위에 판관이 앉고 그 아래 도둑이 꿇어앉고 옆에는 도둑 맞은 사람, 그러니까 마지가 섰다. 그런데 도둑이 재판받다 말고 갑자기 대성통곡을 했다. 왜 그리 우느냐? 벌을 받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우는 게냐? 그게 아닙니다. 3년 만에 형님을 만나고 또 9가지 만나니 반갑고도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그 말 끝에 놀라서 서로 쳐다보니 형이고 아우였다. 3년 세월 만에 삼형제가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운명의 장난일까? 그 사이에 마지는 큰 부자가 되어서 도둑질한 아우와 판관이 된 아우를 만났고, 그 짧은 세월에 둘째는 흉악한 도둑놈이 되어서 형네 집을 털다가는 잡혀서 아우에게 재판받는 신세가 되었으며, 막내는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두 형님을 만났는데 희한하게도 둘째 형을 큰형의 집을 턴 죄로 재판하는 처지가 되었다. 삼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울었지만 그래도 둘째의 죄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참수형을 시키는 대신에 두 형제가 갖은 애를 써서 멀리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감형시킨 것이 고작이었다. 착한 마지는 제 탓이라고 울고불고 하다가 마침내는 둘째를 따라 그 섬에 같이 가서 살았다. 둘째는 형의 지극한 정성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유배 갔다 온 뒤로 착한 사람이 되어서 막내의 도움을 받아 포도청의 포졸이 되어서는 나쁜 놈들을 잡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결국 부족한 것을 조금씩 서로 메꾸어 주니 삼형제 모두가 행복해졌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경조는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크고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임금이 직접 통치하는 수도, 즉 한양을 예전에 이르던 말이라고 하는군요. 만금은 아주 많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두억신이는 야차, 즉 모질고 사나운 귀신을 말합니다. 사달은 사고나 탈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사단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금괴는 금으로 만들거나 장식한 괴, 철판으로 만든 괴도 귀중품을 넣어두면 금괴라고 합니다. 팔대장승은 팔척장신이라는 말입니다. 팔척은 242cm이니 키가 매우 큰 사람이나 그 사람의 몸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술락군은 조선시대에 도둑이나 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장안 안팎을 순찰하던 군조를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경남 남해 유배문학관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청남 권영안의 홈페이지에서 불도를 닦는 신선들의 그림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현대 풍속화가 김학수화백의 그림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